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조별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의 역전승을 거두고 어제는 또 일본이 강호 독일을 상대로 2대1로 역시 역전승을 거둬서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죠. 오늘 밤 남미의 강호 피파 랭킹 14위 우루과이와 맞붙게 됩니다.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28위인데요. 우루과이보다는 많이 낮죠. 또 역대 전적에서도 1승 1무 6패. 힘겨운 상대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사우디와 일본의 기적이 우리에게만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겠죠. 11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 자동차 전 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롭게 마련된 순서죠.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방소멸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K 지방소멸지수라는 새로운 척도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허문구 센터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새롭게 마련된 순서인데요.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첫 만남이네요. 예. 저는 오늘 세 가지가 저를 좀 설레게 만들었거든요. 네. 오늘 축구 있잖아요. 한국과 우루과이. 이게 일본이고. 네,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와의 첫 만남이 있고 잠시 후 네. 2부에 임미애 도당위원장과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일단 저도 코너명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또 마음에 드세요? 우리 임미애 도당위원장님은 정당은 다르지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우리 안동 MBC가 너무 잘 섭외하신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논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만남인데 우리 경북 지역 청취자 여러분께 좀 짧게나마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이제 자란 곳은 대구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지금 경북에 살고 계셔가지고. 어디 살고 계세요, 부모님? 네, 경북 의성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의성에 계시고요. 예. 네, 그래서 뭐랄까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또 저의 고향에서 이렇게 또 천하무적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나마 저희 고향에 계신 분들께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너명을 한 달 내내 고민했거든요, 저희 작가와. 근데 네네. 어제 저희 그 젊은 작가가 또 있어요. 젊은 작가 한 10분 만에 이 코너명을 냈어요.
원래 직관적으로 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첫 만남이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만한 좀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좀 먼저 여쭤보고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 뭐 당을 향한 쓴소리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내뱉고 계신데 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쓴소리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혹시 당내에서 지금 뭐 당직도 맡고 계시니까 동료 정치인들하고 좀 많이 껄끄럽지는 않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안 좋게 보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가능하다면은 개인적인 어떤 비난 이런 거는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정치하다 보면 조직의 논리나 진영의 논리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선배님들과는 뭐 무난하게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 출신이신데 그 편안한 이쪽 대구 경북을 놔두고 왜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택하셨는지 그것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만약에 뭐 대구나 경북에 자리 줄 테니까 가라 그랬으면 갔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구 솔직하시네요. 경북의 정치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기 때문에 뭐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경선을 이기셔서 저희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당론과 좀 다르게 좀 소신 있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또 제가 있는 지역구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뭐 제 예감인데요.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앞으로 빠르면 한 10년 후, 늦어도 한 20년 후에는 분명히 이 보수의 대선 후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멀은 이건 길이고요. 정말이에요. 열심히 예.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정치는 많이 발전해서 제발 내로남불 정치 이건 좀 종식시키고요. 네. 네. 종식시키고 이제 진보든 보수든 뭐 건전한 그런 정치인이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대통령 되실 때까지 저희 라디오 오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출소를 했는데 이 대장동 수사 이 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네. 우리 청취자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복잡하고요. 또 좀 오래된 그런 이슈이기도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사실 있어요. 보통 분들이 그렇죠. 보시기에. 예, 그래서 뭐 유동균이 뭐 김용, 정진상 또 요즘은 또 나무, 김만배로 이어지는 이번 수사 좀 알기 쉽게요.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간략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수사인지. 네, 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장동에서 좀 확실하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시에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장 쪽에 이제 그 어떤 핵심 실세들 이런 분들과 뭐 이익을 좀 공유하기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장동에서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대선 이전에 같은 경우는 이 성남시 쪽의 그 파트너가 유동규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정도까지로 이제 드러났었는데 이게 점차 최근에는 성남시 쪽에서 관여했던 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이제 수사가 확대되고 법원에서도 또 이 사람들 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성남시가 또 특히나 당시에 결재권자였던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대장동 일당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유동규, 남욱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전과는 다른 진술을 최근에 하고 있고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출소를 해서 또 다른 어떤 폭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관심이 좀 갔는데 그래서 저 인터뷰 들어보니까 뭐 아무 얘기를 안 할 것 같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네, 제가 김만배 씨라고 해도 이게 지금 정치 자금이다라고 하면서 입을 열게 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뭐 물론 이미 뭐 꽤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 아직 뭐 끝났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뭐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본인의 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좀 복잡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너무 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게 타당하냐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결국 예. 타당하다라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김만배 씨의 진술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얘기는 흥미는 물론 갑니다만은 예. 사법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과연 필수적이냐?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번 수사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뭐 연내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내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아니시라면은 뭐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제1야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성남 FC라든지 뭐 쌍방울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네. 이재명 대표를 하루에 딱 불러가지고 여쭤봐도 이게 야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도 네. 또 소환에 응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민주당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련 수사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또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좀 민감한 시기 지난 다음에 네. 부르지 않을까. 저는 한 내년 초는 최소한 돼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내년 초쯤. 예. 네. 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 유감을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뭐 민주당 내에 뭐 어떤 비명계 그 측에서는 좀 갈등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라면은 네. 유감 표명 같은 걸 하면서 앞으로는 사법적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은 좀 관여하지 말고 당과 나는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괜히 도매금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당대표 선거 이전에도 사실 리스크의 형식으로는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오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분리를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태도로 보이시기 때문에 게다가 또 유감을 표명하게 되면은 그 김용과 정진상이 어찌됐든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인상을 드리게 됩니다, 국민들께.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두 사람이 무고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유감 표명의 메시지 나오기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중단이 네. 됐는데 이번에 그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일단 요새 또 월드컵 시즌이고 오늘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축구도 잘하려고 하면은 요즘 현대 축구는 뻥 축구를 하지 않고 빌드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패스해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그 MBC 기자분과의 어떤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바로 폐지한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 기자분들 그 간사단과도 상의를 해가지고 뭐 앞으로 기자회견을 좀 더 포멀하게 그러면 좀 더 각 잡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라든지 예. 아니면 도어 스태핑을 조금 뭐 축소하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겠다든지 뭔가 이제 그 상의를 하면서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좀 급작스럽게 이게 도어 스태핑 자체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약간 좀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 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은 좀 뭐랄까요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인상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 하면 도어 스태핑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럼요. 그래서 용산으로 그거였는데. 옮긴 어떤 그 큰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잠정 중단된 이유가 그 MBC 기자와 홍보 비서관과의 그 다툼 이후에 나온 거라서 조금 이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그럼요.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경호상의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게 도어 스태핑이 과연 적절한 소통 수단이냐라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당장 보여지는 것은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또 바로 끝내버린다라는 인식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MBC 나온 김에 MBC 그리고 좀 넓게 봐서는 뭐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 이 최근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안동 MBC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MBC를 키워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실이 MBC를 네네. 키워준다. 아니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누구 하나를 적으로 돌려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예. 많은 경우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그 공격에 동의하는 게 아닌 이상 오히려 공격 당하는 쪽을 키워주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예. 네, 민주당과 당시 이제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공격을 해서 키워주니까 대선 후보까지 된 거고, 한동훈 장관도 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반대로 저희가 거기서 교훈을 얻지 않고, 네. 저희가 또 MBC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 제가 봐도 MBC의 보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 뭐 있다고 일부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정한되면 사법부의 판단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이신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거 뭔가 이제 전용기를 배제하는 형태로 간 거, 저는 그거부터가 조금 안 좋은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러다 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악화되는 일로로 가는 것 같다. 저는 뭐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세무조사도 하고 또 광고도 중단시켜라 하는 그런 압박도 넣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두 MBC를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광고 네. 중단시켜라 이게 저희 당론은 아닙니다만은 예. 저희 당이 그렇게 기업 활동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당인데 뭐 특정 기업한테 뭐 언론에다가 광고를 줘라 마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들 조금 침착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어제였죠. 그 12구 참사 유가족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일까? 뭐 유족들 모임 장소 제공해 주는 것, 뭐 이상민 장관 경질하는 것, 뭐 등등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현재로서. 뭐 참 복합적인 이슈입니다만은 예. 저는 일단 이상민 장관과 같이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시그널을 드리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그만두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만두겠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소통의 장이라든지 또 그 뭐 사진이라든지 성명을 공개하고 싶은 유가족분들의 또 어떤 의사라든지 또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면밀하게 개별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바는 가능하면 그러니까요.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좀 세심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우루과이 오늘 몇 대 몇입니까? 한국과 우루과이 이제 어제 일본, 독일도 한 2대1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또 아시아에서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예. 약간의 희망을 담아가지고 3대1 정도로 한번 3대1.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 지방 소멸 지수라는 새로운 척도도 개발이 됐는데요. 자, 우리 지역의 지방 소멸 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의 허문구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문구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허문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방 소멸 위기다 뭐 이런 우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신 K 지방 소멸 지수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이 K 지방 소멸 지수를 개발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방 소멸의 공식은 일본의 관료 출신인 마스다시가 주장한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비율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젊은 여성이 적은 지역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고령자의 사망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방소멸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예. 하지만 마스다의 공식을 우리나라 시군구에 적용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 즉 지방 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역, 다시 말해서 젊은 여성이 적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오히려 젊은 여성이 많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우리나라 지역의 실상을 잘 반영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결과가 가지는 중요한 사실은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 출산율 저하가 아닌 인구 유출이 주요 요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원인, 이 출산율 저하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인구 유출. 이게 주요 요인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K 지방 소멸 지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방 소멸 지수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방금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유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러한 인구 유출입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소득이나 일자리와 같은 지역의 실물 경제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고성장을 구현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예. 근데 인구 유출에 의한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인구를 유입 또는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가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달리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의 실물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지역 발전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기존의 지방 소멸은 젊은 여성 기준의 인구 재생산력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경제 선순환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구 개발비, 산업 다양성, 지식 산업 사업체 수, 일자리 수, 소득 수준, 인구 증감률과 같은 6개 지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실상에 맞는 새로운 K 지방 소멸 지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지역 의성군의 지방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의성은 왜 이렇게 소멸 위험도가 높을까요?
예, 그 어휘성군을 지역경제 선순환 경로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역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역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그 어휘성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에 전후방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과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역내의 혁신 역량이 축적이 돼야 되고 예. 이러한 역량은 지역 내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집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네. 네, 산업구조 고도화는 동종업종의 고부가가치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 예,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역내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유인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역 인구의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어휘성군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는 전국 평균의 8%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역량도 41%,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그 소득 수준도 4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예, 대부분 지표가 이렇게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의성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따라서 소득 수준도 낮고, 그래서 인구 유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의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지역이 대체로 뭐 소멸 위험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예. 그 지방 소멸 위험성이 높은 소멸 위기 지역은 전국에서 59곳으로 나타났고, 예. 광역시도 단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 10곳, 경북이 9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경북은 소멸 위기 지역 중에서 15.6%를 차지해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역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심화된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의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로 확산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번 연구에서 소멸 위기 지역 59곳 중에서 수도권의 인천 옹진군, 그리고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그리고 광역시인 부산 영도구, 서구, 울산 동구와 같이 광역시의 7곳이 포함되어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치는 지방소멸이 과거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 이제는 수도권과 광역시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이상 지방소멸의 안전지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소멸 위기 지역 중에서. 네. 자, 그렇다면 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예, 우리가 그 과거 20년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역행하는 이유가 기존의 인센티브 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층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 근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고부가가치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방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멸의 정도에 따라서 법인세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재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소멸 위기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기간 내내 100% 면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법인세를 많이 깎아주고 있군요. 7년 네. 동안 100% 면제, 그 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니까는 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네. 자,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도 좀 더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들이 상당수 존재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네. 혁신 주체란 것은 영내에 있는 대학에서 배출이 되면서 지역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네. 동시에 지방 대학은 지방 소멸을 완화하는 댐 역할도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그 비수도권의 대학은 입학 정원 미달 또는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교육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자율권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율권을 지자체에 위임해라. 네. 네. 네, 이를 통해서 영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립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오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 최근에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에 34%가 감소했지만 이 보조금은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4.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그 재정교부금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방 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자율권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라. 그리고 또 네. 하나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이런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K지방소멸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의 허문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임미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에 간간히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목요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 민주당의 목소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우리 임미연 위원장님께서 통합 신공항 문제를 가져오셨어요. 이 얘기 해보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뭐 전국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일이죠. 바로
군의군의 대구 편입.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이르면 28일쯤이요. 다음 주 월요일. 이때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군의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안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예, 이게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합의가 된 상태로 의원이 올라왔고 또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없다 보니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상임위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가 이제 행안위에서 다루는 거군요. 그래서 행안위 네네. 법안 소위 이게 이제 첫 관문이고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법사위 통과는 뭐 무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10월 4일 날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10월 3일 현재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250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지요. 예. 예. 그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인터뷰에는 경기 침체나 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서 국가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법안은 당장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어쩌면 어렵다. 예. 이게 행안위에서는 다뤄졌지만 법사위에서 다음 총선 때까지 이것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법안 통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다뤄질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글쎄요, 그 국회의원 그 지역구 획정하는 거 그게 좀 달라질까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고요. 네네. 이게 일단 이 편입이 되면 경북에는 변화가 좀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도의회 규모가 먼저 축소가 되죠. 23개 시군에 곱하기 2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도의회 의석수가 정해지는데 한 개의 군이 줄면 2개의 의석이 자동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의회 규모가 축소가 될 거고 당장 24년도에 치러질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데요. 군이, 청송, 의성, 영덕 이 4개의 군이 합쳐진 복합선거구는 인구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여기 다른 군을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이 군이 이 선거구 자체가 해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가 지금 현재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저희가 한 달쯤 됐나요? 이 문제를 좀 다뤄봤었는데 글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선거구는 줄지 않을 확률이 비교적 더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군요. 이게 인구가 늘어났으면 줄지 않아도 3개 군을 합쳐서 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성의 경우는 올 연말 되면 인구 5만이 깨질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도의원 선출은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만이 넘어가면 2인 이상을 뽑게 되어 있고 5만 밑으로 떨어지면 도의원을 1명을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군요. 저는 법사위에서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행안위는 넘겼다고 하지만 법사위에서 이게 과연 1250건에 지금 밀려있는 법안을 뚫고서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 저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그대로 출마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 이 선거구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너무 나갔나요? 그거는 아마 방송을 들으면 예. 우리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면 법안 처리에 얼마나 적극적이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군의군이 이제 대구를 편입되게 된다면 네. 어떻게 이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될지 모르겠는데 편입 이후에 우리 경북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규모가 줄고 국회 의석수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과연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예.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군위하고 대구는 지도상으로는 약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붙어 있는 경계가 803 정상 부분에 한 4km 정도가 붙어 있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칠곡군을 거치지 않으면 군위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북구에서 대구 군위가 된다고 했을 때 북구에서 군위를 가려고 하면 경북 칠곡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기준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를 통해야만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과연 법사위에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후에 이 오히려 대구와 더 근접해 있는 칠곡이나 경산이나 성주나 이런 청도, 고령 이쪽 지역에서 예. 생활권이 대구와 같으니까 더 가까우니 우리는 대구로 편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 경북이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군위 편입은 경북의 행정구역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최초의 도미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조치이고 경북이 겪게 될 변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의석수가 주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북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을 군민들이 들으면 좀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통합신공화 유치 그 선정 과정에서 거의 모든 우리 지역의 정치권,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치권과 또 군의군수와의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는 게 맞다 이런 겁니까? 저희가 당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철우 지사하고 정치권들이 나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김영만 군수의 유치 신청서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이 군의를 대구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묘책을 나름 당시에는 묘책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거고 군의가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그러니 이게 정치권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이거는 다시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결정에 옳았는가라는 것은 저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 과정을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이 군의를 편입하는 문제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공항이 이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대구와 군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다른 지역이 여타 의성의 경우도 이를 통한 공항을 통한 개발 계획들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군위 편입안이 논의가 되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전제 조건인 양 받아들이고 이것이 되어야
공항 이전에 협조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른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2기 이철우 도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재선이 되면 초선 때 뿌려놓은 씨를 이렇게 성과를 거둬들이는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신 이철우 지사의 도정을 살펴보면 새롭게 뭔가 도정을 계획을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도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표 공약이었던 통합 신공항 이전은 군의를 대구로 보내게 되면 실제로 대구공항에 대구 내 이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북 입장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주도권이 지금 대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500만 광역시를 만들어서 특별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행정 통합을 이루어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행정 통합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쇼다라는 발언으로 완전히 좌초되었고요. 대구, 경북, 구미, 환경부, 한수원이 협력해서 결과물을 냈던 취수원 이전 문제 역시 다시 원점이 되었으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4년은 이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대표 정책으로 꺼내든 게 메타버스 도시 경북인데요. 저는 이 메타버스 문제는 다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도민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도시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5G 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권을 받았던 SK, KT, LG U+가 이번에 사업권을 회수당했거든요. 투자가 부진해서. 5G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요원한 사업입니다. 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걸 본다면 이것이 민간 기업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행정이라는 데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행정에서 과연 메타버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정책적 판단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한 20초밖에 안 남아서요. 아까 그 취수원 문제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미에서 안동 이마댐 물을 끌어오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십니까? 찬성 입장이십니까? 저는 반대 찬성을 떠나서 그 올 초에 합의되었던 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구미 취수원 그대로? 구미 해평 취수원으로 이전 문제를 저는 약속을 합의된 사항은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안동시에서 이 물을 대구시에 주겠다 말겠다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 그래도 정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